나는 박영자, 올해 62. 한평생 살면서 사람 때문에 울고 웃고 치이고 상처받는 건 진릴 만큼 겪었는데 그날만큼은 진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하루였다. 지금 생각해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다. 그게 밥상을 뒤집게 된 그 사건 하루 전 이야기다. 아침 6시쯤이었나? 원래라면 내가 먼저 부엌 불 켜고 물 끓여야 된다. 근데 그날은 희한하게도 부엌에서 먼저 칙하는 주전자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뒤이어 칼이 도마를 때리는 소리까지. 아니, 이 시간에 누가? 난 잠옷바람으로 조심스럽게 부엌 쪽으로 걸어갔다. 여느 때 같으면 남편이 물 마시러 내려왔나 싶었겠지만 그 소리는 너무 섬세했다. 쟁가 같은 손놀림을 가진 남편이 할 수 있는 칼질 소리가 아니었다. 부엌 문을 열었는데 수진이가 있었다. 우리 며느리 평소에 토스트 하나 태워 먹으면서도 어머니, 왜 빵이 이렇게 잘 타요? 하던 애다. 그 손이 그날은 칼을 쥐고 양파를 능숙하게 썰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등골이 오싹했다. 뭐랄까, 낯선 사람을 보는 기분이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오늘은 제가 다 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그 말투가 너무 자연스러웠다. 마치 원래부터 부엌이 자기 영역이었던 사람처럼. 난 순간적으로 그 웃음 뒤에 뭔가 숨어 있다고 느꼈다. 사람이 변해도 하루 만에 저렇게 변할 수는 없다. 나는 괜히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갑자기 왜 그래? 어디 놀러 가려고 그러니? 그러자 수진이가 칼을 멈추지도 않은 채 말했다. 요즘 생각이 많았어요. 어머니 때문에 배운 것도 많고요. 그 말이 찔러서 아픈 것도 아니고 대놓고 비꼬는 것도 아닌데 어딘가 이상했다. 애매한 곳을 찌르는 말, 가슴속으로 비수처럼 들어오는 말. 그 말투는 사람이 뭔가 결심했을 때 나오는 특유의 차가운 평온함이었다. 그때부터였다. 내 머릿속 한 구석이 계속 불안하게 울렸다. 영자야, 오늘 집안에 뭔가 온다. 큰일이 난다. 점심쯤 나는 방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문이 노크도 없이 살짝 열리더니 수진이가 차를 들고 들어왔다. 어머니, 허리 아프시죠? 이거 드세요. 허리 아픈 거. 그거 남편한테만 살짝 푸념한 거였는데 얘가 어떻게 알았지? 나는 그때 더 이상해졌다. 이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다. 점이 아니라 선으로 이어지는 무언가다. 수진이 얼굴을 보니 웃는데 눈동자가 너무 차갑다. 불길하게 고요한 바다 같았다. 왜 이렇게 갑자기 살갑게 굴어? 내가 짐진 농담처럼 물으니 수진이가 말했다. 가족은 서로 챙겨야죠. 어머니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서요. 그 순간 내가 무슨 말이든 꺼내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나는 입을 꾹 닫았다. 그냥 차를 받아들고 고개만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울렁거렸다. 이 집에서 며느리가 먼저 이런 말을? 그건 폭풍이 오기 바로 직전에만 나타나는 부자연스러운 정막 같은 거였다. 오후가 조금 지나자 평소라면 야금 밥 먹듯 하는 아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너 왜 이 시간에 와? 내가 놀라서 묻자 아들은 어색하게 웃으면서 대답했다. 오늘은 집에 와야 할 것 같은 날이어서. 그 대답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됐다. 그 애가 퇴근하고 집에 일찍 오고 싶어 하는 애가 아니거든. 회사 끝나면
PC방, 헬스장, 친구 약속. 집은 잠만 자는 곳이었던 애다. 근데 그날은 뭔가 알고 있는 듯한 얼굴이었다. 기대 반, 긴장 반 같은 표정. 그리고 30분쯤 뒤 남편이 전화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영자야, 오늘은 집밥이 땡겨. 그 말을 들은 순간 내 심장이 멈췄다. 평생 집밥이 더 맛있다는 말 한 번 안 하던 사람이 하필 오늘. 나는 눈치가 빠른 편이다. 사람 기운을 먼저 느끼는 타입이다. 그 순간 알았다. 이 집안의 세 사람이 오늘 뭔가 숨기고 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부엌에서는 끝도 없이 지글거리는 소리가 났다. 문을 열어보니 수진이가 전을 부치고 있었다. 그 손목 사용이 너무 익숙했다. 전문가처럼 뒤집었다. 얘가 언제 이렇게 요리를 잘했지? 아니, 그보다 왜 갑자기 오늘이야? 왜 지금? 내 머릿속은 이미 난리가 났다. 불길했다. 정말 불길했다. 식탁이 차려지고 우리는 자리 잡았다. 근데 식탁 위에 펼쳐진 음식들. 그건 정성이 아니라 마치 작별 인사처럼 보였다. 혹은 오늘 뭔가 끝나는 듯한 느낌. 수진이는 식탁 중앙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아버님, 그리고 남편. 오늘 꼭 같이 앉아서 밥 먹고 싶었어요. 그 말이 너무 불길해서 나는 젓가락조차 들 수가 없었다. 그때 수진이가 테이블 밑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가 테이블 위에 올려지는 소리가 어찌나 크게 들리던지 나는 그 순간 호흡이 가빠지고 손이 떨렸다. 서류 봉투는 보통 사람 마음을 찢는 무언가가 들어있을 때 사용된다. 계약 파기, 증거 서류, 고소장, 통장, 아니면 이혼 서류까지. 나는 봉투를 보는 것만으로도 벌써 반은 기절한 기분이었다. 수진이가 봉투를 열고 말했다. 저 사실 그동안 돈을 좀 모아왔어요. 남편이 놀라서 얼마나? 하고 묻기도 전에 수진이가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 종이를 내 앞에 펼쳐놓는데 이 세상이 조용해지는 느낌이었다. 아들 숨소리도 안 들리고 냄비에서 김 올라오는 소리조차 멎은 것 같았다. 나는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멈췄다. 눈이 떨리고 손이 식어버리고 속이 통째로 뒤집히는 그런 느낌.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평생 억눌렀던 감정과 공포와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했다. 내 손이, 내 의지가 아니라 본능이 먼저 움직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식탁 위에 있던 그 화려한 저녁상을, 그 정성도, 그 의미도, 그 모든 걸 모조리 뒤집어 버렸다. 기억난다. 그렇게 뒤집히는 소리, 그 혼란, 그리고 며느리가 아주 고요하게 나를 보며 한 말. 그 말이 이 장의 시작이다. 그 종이에 뭐가 적혀 있었는지, 그게 어떻게 우리 집을 뒤흔들었는지, 그리고 내가 왜 그렇게 폭발했는지, 그건 다음 장에서 말하마. 지금 말하면 너무 빨리 끝이 나버리니까. 아침이 밝았는데도 집안에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았다. 아니, 들어오고 있었지만 마치 유리창부터 빛이 얼어붙어 내려오는 느낌이라고 할까? 내가 평생을 살아온 집인데도 오늘은 낯설었다. 익숙한 가구, 늘 보던 벽지, 오래된 식탁까지
모든 게 그대로인데 이상하게 그 속에 스며든 공기만 바뀐 것 같았다. 어제 며느리가 밥상을 뒤집고 나간 그 순간이 계속 귓가에 맴돈다. 그 아이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울지도 않고 변명도 하지 않고 오히려 차갑게 나를 내려다보던 그 표정. 한순간인데도 정말 섬뜩했다. 나는 조용히 거실 한가운데 섰다. 정지된 듯한 식탁을 오래 바라보았다. 이미 치워진 밥풀 하나 없는 그 식탁이 어쩐지 더 잔인하게 느껴졌다. 깨끗함이라는 게 이렇게 불안감을 줄 수도 있구나. 마치 누군가가 흔적을 지우고 외부 사람을 속이기 위해 애써 치운 것 같은 느낌. 숨겨야 할 일이 있는 사람이 보이는 행동 같았다. 내 눈은 자연스럽게 소파 위로 향했다. 그곳에는 며느리의 가방이 하나 놓여 있었다. 평범한 검은색 가방. 하지만 오늘은 그 가방이 유난히 무겁고 음침하고 나를 압박하는 것 같았다. 가방 하나에 왜 이렇게 심장이 눌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 새벽에 나갔을 텐데 왜 가방이 여기 있지? 어젯밤 다시 돌아왔다 나간 걸까? 아니면 나한테 일부러 뭔가 메시지를 남기고 간 걸까? 나는 손끝이 얼얼해질 만큼 조심스럽게 가방을 들어 올렸다. 지퍼는 단단하게 잠겨 있었고 차갑게 식어 있었다. 아무도 이 가방을 열어본 적 없다는 듯 내가 지퍼를 잡고 잠시 멈칫한 사이 머릿속에는 온갖 상상이 쏟아졌다. 혹시 누군가와 주고받은 메시지? 엄마에게 불만을 써놓은 일기장? 아니면 돈? 모아두고 있던 돈, 감춰둔 돈, 내게 숨긴 돈? 며느리는 돈 이야기만 나오면 묘하게 말을 흐렸다. 항상 잘 알아서 하겠다.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했지만 그 말투가 항상 부자연스러웠다. 그땐 그냥 시집살이 스트레스겠거니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뭔가를 감추는 사람의 말투였다. 내가 지퍼를 살짝 움직이려던 바로 그 순간 방문이 삐걱하고 소리나며 열렸다. 심장이 쿵 내려앉을 정도로 놀라 나는 급히 고개를 돌렸다. 거기엔 내 아들이 서 있었다. 아들은 묘하게 표정이 굳어 있었다. 서늘하기까지 했다. 언제 이렇게 커서 나를 이런 눈으로 보게 된 거지? 엄마, 또 며느리 가방 뒤지려는 거야? 차갑고 날카롭고 마치 남이 말하는 듯한 톤. 그 순간 내 아들이 내 아들 같지 않았다. 나는 당황해서 변명 비슷한 말을 내뱉었다. 뒤지려는 게 아니라 얘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지. 하지만 내 목소리는 내가 들어도 너무 작고 흔들렸다. 마치 내가 범인이고 아들이 나를 신문하는 것 같았다. 그때 아들이 코웃음을 쳤다. 그 소리, 그 표정, 정말 낯설고 섬뜩했다. 숨기긴 엄마가 숨긴 게 더 많던데 아들의 말투는 비웃음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나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뭐? 그러자 아들이 말없이 나를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다. 며칠 전 계좌이체 끄는 거, 며느리한테 생활비 주던 거 멈춘 거, 내가 몰랐을 거라고 생각했어? 심장이 찢어지는 듯이 내려앉았다. 그걸 어떻게 알았지? 그건 며느리 체면을 위해서 아들에게조차 말 안 한 건데, 가정의 질서를 조금 세우려고 내가 나름 의도한 건데,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내가 어떻게 알았어? 아들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며느리가 말했지. 엄마가 돈줄 쥐고 흔들려고 한다고.
생활비로 사람 길들이는 건 너무하다고. 순간 내 머릿속에서 무언가 탁 끊어졌다. 뭐라고? 길들이는 거? 난 평생 이 집을 위해 헌신했다. 아들도 며느리도 잘 되라고. 정말 진심으로 챙겨준 것 뿐인데. 그런데 며느리가 나를 길들이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고? 그걸 아들에게 그대로 말했다고? 아들은 내 앞에 서서 다시 물었다. 엄마, 솔직히 말해봐. 어젯밤 왜 그렇게 된 거야? 대체 뭘 그렇게 며느리한테 말한 거야? 나는 한참 동안 말을 잃었다가 겨우 입을 뗐다. 그냥 밥상 앞에서는 예의를 좀 지키라고. 그냥 그 말밖에 안 했어. 아들은 고개를 저었다. 엄마 기준에 그냥이지. 며느리한테는 아니야. 그 말이 꼭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다. 내가 그동안 어른으로서 정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수많은 말들. 사실 그건 내 멋대로였던 걸까? 며느리 입장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걸까? 아들이 나가려는 순간 가방 안에서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부드럽게 떨리는 진동. 하지만 그 울림은 내 심장을 후벼 파는 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가방을 열어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이 켜지며 메시지가 하나 떴다. 그리고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언니, 준비한 돈 다 모였어요. 계획대로만 하면 시댁은 완전히 끝장낼 수 있어요. 순간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다. 아들 역시 눈이 휘둥그레졌다. 나는 거의 속삭이듯 말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머리가 핑 돌았다. 귀에서는 심장 뛰는 소리만 쿵, 쿵 울렸고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리고 하나의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며느리, 너 지금 도대체 뭘 꾸미고 있는 거니? 우릴 박살낸다니. 그 돈은 또 뭐고? 계획이란 건 대체 뭐야? 나는 휴대폰을 꼭 쥐고 멍하니 서 있었다. 살아온 세월이 통째로 흔들린다는 느낌. 집안의 공기가 썩어가는 듯한 감각.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 며느리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며느리의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마치 귀가 먹먹해지고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은 느낌. 내가 들고 있던 건 그저 작은 스마트폰 한 대였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단 몇 줄의 글이 우리 집안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나는 휴대폰 화면을 다시 확인했다. 혹시 내가 잘못 봤나 싶어서 눈이 흐릿해졌는지 손이 떨려서인지 글자가 뭉게 보였다. 하지만 내용은 변하지 않았다. 언니, 준비한 돈 다 모였어요. 계획대로만 하면 시댁은 완전히 끝장낼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우리 며느리가 받은 메시지란 말인가? 도대체 어떤 언니와 무슨 계획을 짜며 왜 시댁을 끝장낸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주고받는 건지. 나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어제 며느리가 밥상을 뒤집고 나간 장면이 다시 떠올랐다. 그때 느꼈던 서늘함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었던 건가? 그 아이의 눈빛, 그 침착한 분노. 그건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린 사람의 눈빛이었다. 그 순간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다. 숨을 제대로 쉬기도 힘들었다. 그런데 아들은 그저 한숨만 쉬며 말했다. 엄마, 며느리가 요즘 얼마나 힘들었는지 진짜 몰랐어? 그 한마디가 내 귀에는 엄마가 문제야라고 들렸다.
엄마 때문에 이 사달이 난 거야라고 우리 집안을 지켜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잔인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이었다. 나는 아들을 붙잡고 물었다. 너 며느리랑 무슨 대화를 했던 거냐? 왜 너까지 나를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야? 아들은 잠시 시선을 피했다. 피하는 순간 내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냥 며느리가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 또 엄마 때문이라는 말. 누가 내게 당신이 이 집의 문제다라고 대놓고 외치는 것만 같았다. 나는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억지로 침착한 척 말을 이었다. 그럼 며느리가 꾸미는 이 계획은 뭐냐? 시댁을 끝장낸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내 질문에 아들은 정색하며 말했다. 엄마, 그건 그냥 며느리 친구들이 과하게 쓴 거겠지. 엄마가 너무 오해하는 거야. 시댁을 누가 무너뜨려? 말이 돼? 하지만 나는 아들의 말보다 그가 나를 피하는 눈빛이 더 불안했다. 마치 이미 뭔가를 알고 있는데 나한테는 절대 말하지 않겠다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나는 불안에 휩싸여 지금까지 며느리가 했던 행동을 하나씩 떠올렸다. 며칠 전 냉장고에 갑자기 비싼 해산물이 가득 들어왔던 일. 그날 며느리는 행사에서 싸게 샀어요라고 웃어넘겼다. 그런데 내가 살림해봤던 세월이 얼마나 긴데 그게 싸게 산 가격인지 말도 안 되는 가격인지 모르겠나. 또 지난주에는 갑자기 택배가 여러 개 들어왔다. 며느리는 화장품이라고 했지만 그 무게에 비해 너무 묵직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상자들 안에 뭐가 들어 있었을까? 그리고 가장 이상했던 건 며느리가 요즘 사람들을 자주 만난다는 점이었다. 친구들과 모임 있다며 나갔는데 돌아오는 시간도 들쭉날쭉했고 표정은 항상 묘하게 밝았다. 아니, 밝다기보다 승리한 사람의 얼굴처럼 보였다. 그 모든 조각들이 지금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나는 며느리의 가방을 다시 바라보았다. 저 안에 또 뭔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으면 이 가방이 이런 식으로 집 한가운데 놓여 있을 리가 없다. 지퍼만 열면 내가 모르는 진실들이 한꺼번에 나올 것 같은 느낌. 하지만 손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혹시라도 이 가방 안에서 내가 정말 감당하기 힘든 걸 발견하게 된다면 내가 그걸 견딜 수 있을까? 나는 그저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손끝이 시리고 심장이 무겁고 머릿속은 어지러웠다. 지금껏 내가 며느리를 너무 얕봤던 건 아닐까? 그 아이가 가진 마음의 깊이, 그 아이가 품은 분노, 그 아이가 말하지 않았던 계획. 그 모든 걸 내가 전혀 모르는 채 나는 어른이니까, 나는 맞는 말을 한 거니까라는 오만함 속에서만 행동해온 건 아닐까?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혹시 이미 시작된 거 아닐까? 며느리가 계획한 무너뜨리기. 그게 이미 우리 집에 스며들어 아들, 남편, 집안 공기, 돈, 관계, 모든 것을 조금씩 뒤틀고 있는 것 아닐까? 나는 갑자기 무서워졌다. 며느리는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얼마나 오래 준비해 온 걸까? 얼마나 많은 걸 계획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 끝은 어디로 향하는 걸까?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 집, 뭔가 잘못되고 있어. 그리고 그 중심에는 며느리라는 이름의 그림자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아들의 방문이 딱 하고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다. 그 작은 소리 하나가 내 가슴을 요란하게 흔들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마치 나와 아들 사이에 크고 두꺼운 벽이 생긴 것 같았다. 저 벽은 며느리가 만든 걸까? 아니면 내가 만든 걸까? 소파 끝에 겨우 걸터 앉아 있으면서도 온몸이 덜덜 떨렸다. 손가락은 차갑고 심장은 너무 빨리 뛰었다. 과호흡이 올 듯한 느낌. 눈앞이 잠깐씩 흐릿해졌다. 엄마 때문. 엄마가 문제라서. 아들의 그 말이 살을 비집고 뼛속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다. 눈물도 나지 않았다. 이게 슬픔인지 분노인지조차 헷갈렸다. 나는 평생을 이 집을 위해 살았다. 모든 결정을 나 하나로 버텨냈다. 아들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며 버티던 세월들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내 아들은 며느리의 말만 듣고 나를 문제라고 한다. 언제부터 우리 집의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했을까? 나는 꼼짝도 못하고 앉아 있다가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며느리의 가방을 다시 보았다. 검은색 가죽으로 된 며느리가 평소 들지 않던 고급 가방. 적어도 내 눈에는 그래 보였다. 비주얼 자체가 돈 냄새가 났다. 그리고 그 가방은 내가 방금 열어본 그 상태 그대로 거실 정중앙에 놓여 있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방에 넣는 아이다. 그런데 왜 지금은 바닥 한가운데 떡하니 놓아둔 걸까? 혹시 일부러 내 눈에 띄게 하려고?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나는 손바닥으로 무릎을 누르며 천천히 일어섰다. 가방 앞에 서자. 마치 그 가방이 나를 내려다보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가방을 손으로 들었는데 무게가 예사롭지 않았다. 묵직했다. 이 무게는 화장품이나 간식이 아니다. 돈이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심각한 무엇. 지퍼를 다시 슬며시 내렸다. 소리가 너무 크게 느껴져. 내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리고 그 안에 보인 것은 바둑돌처럼 나란히 놓인 검은 파우치들. 수량도 많았다. 개당 무게가 상당해 보였다. 내 목구멍이 바싹 말라붙었다. 이게 돈인가? 말도 안 되는 추측인데 지금은 무엇이든 가능해 보였다. 며느리가 친구에게 보낸 그 메시지. 준비한 돈 끝장낼 수 있다.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번쩍번쩍했다. 그동안 며느리가 이상하게 씀씀이가 커진 것도, 택배가 갑자기 많이 온 것도, 집안에 생긴 미묘한 긴장감도 모두 하나로 이어졌다. 나는 파우치 하나를 만지려다 손을 멈췄다. 그걸 열어보는 순간 내가 감당하지 못할 진실이 쏟아져 나올까봐. 나는 천천히 지퍼를 닫고 가방을 제자리로 놓았다. 팔이 후들거렸다. 내가 도대체 뭘 놓친 거지? 며느리는 단순히 화난 며느리가 아니었다. 단순히 서운한 감정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 그 아이는 뭔가를 준비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준비는 아주 오래전부터 진행된 것처럼 보였다. 그때였다. 현관문이 쿵 하고 열렸다. 바람이 드는 소리와 함께 묘한 기운이 들어왔다. 며느리였다. 그 아이의 표정을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등짝이 굳어버렸다. 평소의 무표정도 아니고 기분 좋은 듯한 미소도 아니었다. 묘하게 비웃는 듯한 차갑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내 계획은 이미 시작됐다.
나는 순간적으로 가방을 무릎 쪽으로 밀어넣고 소파 끝에 자연스레 앉았다. 눈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손은 아무 일도 없는 척. 그런데 며느리는 거실에 발을 들이는 순간 가방을 한번 보더니 나를 바로 쳐다봤다. 정확하게, 주저함 없이, 확인하듯이. 그리고 물었다. 어머니, 제 가방 누가 건드렸어요? 그 한 문장이 내 심장을 그대로 붙잡고 쥐어짜는 기분이었다. 너무나 확신에 찬 말투,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 나를 시험하는 태도. 나는 순간적으로 뇌가 하얘졌다. 그러다가 겨우 침착한 척 말했다. 가방? 내가 왜 건드리겠니? 나는 내 물건에 신경도 안 써. 그러자 며느리가 입가를 천천히, 정말 천천히 올렸다. 말은 하지 않아도 그 미소 하나만으로도 모든 게 들통났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며느리는 아주 단호하게 말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어머니는 항상 제 물건을 그냥 두신 적이 없으니까. 그 말은 어머니, 당신은 이미 선을 넘었어요. 라는 뜻이었다. 나는 가슴이 턱 막혀 말을 잇지 못했다. 며느리는 가방을 들고 방으로 걸어가면서 그 마지막 말까지 던졌다. 앞으로요. 제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그게 어머니를 위해서도 좋아요. 그 말투, 그 말의 속뜻, 그 분위기, 협박이었다. 경고였다. 그리고 선언이었다. 문이 닫히고 나서도 내 귀에는 며느리의 말이 반복됐다. 나는 소파에 앉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손바닥에서 땀이 흥건히 났다. 눈동자는 계속 떨렸고 머리에서는 한 가지 생각만 떠올랐다. 이 아이, 정말로 우리 집을 무너뜨리려는 거구나. 그건 더 이상 추측이 아니었다. 명확한 현실이었다. 며느리의 그림자가 우리 집안 전체를 서서히 뒤덮고 있었다. 남편, 아들, 집안 분위기, 경제적인 부분까지 모든 게 그 아이 손에 쥐어진 느낌. 나는 숨을 삼켰다. 이 집, 정말 곧 무너지려 하나. 그리고 그 순간 문 너머로 들리는 며느리의 발소리 하나하나가 내 심장을 짓누르는 소리처럼 들렸다. 며느리가 집을 나가고 난 뒤 집안은 너무 조용했다. 정말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그동안 며느리가 내뱉던 비명 같은 말, 아들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내게 쏟아내던 말들, 그런 소리들이 아직도 귀를 울리고 있는데 정작 현실은 너무 고요했다. 그 고요가 더 무서웠다. 마치 폭풍 뒤에 남은 폐허 같아서 나는 거실 한복판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손끝은 차갑고 입술은 떨렸고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머릿속이 더 복잡해졌다. 며느리 휴대폰에서 본 그 메시지가 계속 머릿속을 쓸어내렸다. 시댁을 끝장낼 준비됐어요. 돈은 거의 다 모았어요. 그 글자 하나하나가 내 가슴에 못처럼 박혀 있었다. 아무리 다시 읽어도 단어의 뜻이 바뀌지는 않았다. 나는 그 문장을 머릿속에서 떨쳐버리고 싶어 두 손으로 관자놀이를 꾹 눌렀다. 하지만 압박할수록 그 문장은 더 선명해졌다. 마치 누군가 내 귓속에서 속삭이는 것처럼. 그때 아들 방 문이 다시 보였다.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문 너머에 있는 아이 아니, 이제 어른이라고 해야 할 그 아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가
너무 두려웠다. 나는 문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손을 들어 노크하려는데 문 안쪽에서 아들이 먼저 말했다. 엄마, 지금 말할 기분 아니야. 그 말이 가슴 깊숙한 데를 후벼 팠다. 평생 키워준 자식에게 들을 줄 몰랐던 말. 그 목소리가 너무 차가워서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래도 억지로 입을 열었다.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대체 내가 뭘 그렇게 했다고. 아들은 우울하게 웃는 소리를 냈다. 그리고 침대 스프링이 내려앉는 소리와 함께 대답했다. 엄마는 자기가 한 말을 잘 몰라. 엄마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했다는 말들이 며느리에겐 얼마나 상처였는지 진짜 몰라. 나는 벽으로 기대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아들은 며느리 편이었다. 아주 확실하게. 그럼 그 메시지는 뭐냐? 며느리가 시댁을 끝장낼 준비한다고. 돈 모은다며. 그 더러운 계획은 왜 아무 말도 안 해? 아들은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이 더 끔찍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가 오해한 걸 수도 있잖아. 요즘 친구들끼리 장난도 많이 하고. 나는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나올 뻔했다. 친구랑 시댁 끝장내기 장난? 그걸 대체 누가 하냐? 하지만 더 무서웠던 건 아들이 그걸 진심으로 믿으려 한다는 사실이었다. 아니, 믿고 싶은 걸까? 나는 더 답답해져서 문을 살짝 밀었다. 아들은 안에서 문고리를 잡고 있었다. 엄마 제발 나도 지금 너무 복잡하니까 조금만 그냥 나 좀 혼자 있게 해줘. 문을 어느 정도 밀었을 때 아들의 팔 힘이 느껴졌다. 그 힘은 단단하고 분명하게 거부하는 느낌이었다. 나는 천천히 손을 내려 문에서 떨어졌다. 방문에 찍힌 내 그림자가 유난히 작고 초라해 보였다. 집안이 갑자기 낯설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살았던 이 집이 오늘만큼 불안하게 보였던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때 거실 탁자 위에 놓인 며느리의 작은 메모가 눈에 들어왔다. 정리할 건 정리하고 떠날 건 떠나야죠. 짧은 문장이었지만 얼마나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 나 말고 또 있을까? 나는 메모지를 손에 쥔 채 주방으로 향했다. 냉장고 문을 열자 며칠 전에 며느리가 행사에서 싸게 샀다던 비싼 해산물들이 썩어가고 있었다. 김이 빠지고 냄새가 올라오고 비린내가 코를 찔렀다. 기본 살림이 이렇게 엉망이 된 걸 보니 며느리는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이었다. 정리를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정리를 해버린 상태였다. 나는 비린내를 피해 냉장고 문을 닫으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러다가 복도 끝에서 며느리 방 문이 반쯤 열린 걸 보았다. 그 문틈에서 섬유유연제 향이 은은하게 났다. 평소엔 좋았던 향인데 오늘은 공포처럼 느껴졌다. 나는 잘못된 느낌을 받으며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다. 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방은 거의 빈 방이었다. 옷장의 절반은 비어 있었고 서랍은 텅 떨어져 있었고 화장대 위에 놓이던 며느리 물품들도 사라지고 없었다. 며느리는 이미 떠날 준비를 마쳐놓고 있었다. 몇 주 전부터, 아니 어쩌면 더 오래 전부터 나는 방 한가운데 서서 주저앉을 것 같은 다리를 겨우 버티며 주변을 둘러봤다. 책상 위엔 서류 몇 장이 흩어져 있었다. 그 중에는
우리 집 재산 목록이 적힌 문서도 있었다. 나는 그 종이를 들고 손을 떨며 속삭였다. 이걸 어떻게 손에 넣었지? 내 머릿속엔 악몽 같은 상상이 퍼졌다. 남편 서랍에서 몰래 가져갔나? 아들이 준 건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부탁해서 복사했나? 가능한 상황들이 모두 나를 무너뜨렸다. 며느리가 단순히 삐친 정도가 아니라 이 집 전체를 벗어나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청사진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 나는 방 한가운데에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상태로 말했다. 이 아이, 언제부터 우리를 이렇게 미워했던 거지? 공기만이 대답 없이 흔들렸다. 내 발밑에 놓인 빈 가방, 서랍에 남아있는 작은 먼지, 없어진 물건들이 남긴 자국들. 그 모든 것들이 외쳤다. 너희가 모르는 사이에 계획은 이미 시작됐다. 나는 천천히 방에서 나왔다. 그리고 복도를 지나 거실로 향하는 동안 집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정말 이 집은 지금 조금씩 확실하게 무너지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며느리의 그림자보다 더 시커먼 냉정한 의도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무너지는 소리를 이제야 겨우 들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나는 요 며칠 동안 뭔가 마음이 불편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내 집인데 내 집 같지가 않았다. 집안 공기 자체가 이상하게 달라져 있었다. 괜히 어두운 그늘 같은 게 집안을 감싸는 느낌?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우리 가족 사이를 스멀스멀 흐르는 느낌? 그리고 그 중심에는 며느리 다희가 있었다. 요즘 다희는 이유를 모르겠게도 바쁘다. 어디를 가나 휴대폰을 들고 있고 문을 닫고 뭘 하는 시간이 점점 늘었다. 내가 문 쪽으로 다가가기라도 하면 민감하게 반응하며 문을 꽉 닫아버렸다. 어머니, 제가 정리하고 불러드릴게요. 들어오시면 안 돼요. 안 들어오면 안 될 이유가 뭐가 있다는 말인가. 그 말투와 표정이 미묘하게 날 밀어내고 있었다. 나는 처음엔 예민한 줄 알았지만 오늘 아침 내 눈앞에서 벌어진 장면을 보고 내 직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으로 들어오는 그 시간. 나는 평소처럼 커피를 마시러 거실로 나왔는데 다희가 밥상을 거실 한가운데 두고 휴대폰을 삼각대에 끼워 놓고 조명까지 켜고 있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음식을 접시에 담고 각도를 맞추며 여러분 오늘은 간단하지만 맛있는 집밥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이런 음성을 내고 있었다. 그 모습이 그냥 취미 수준이 아니었다. 프로 같았다. 어색함도 없고 말도 술술 잘하고 손동작도 익숙했다. 나는 숨도 못 쉬고 그 장면을 멍하게 바라봤다. 내가 아는 다희와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았다. 그러다 내가 서 있는 걸 본 다희가 눈이 동그래지며 급히 카메라를 끄고 조명을 내렸다. 어머니, 아, 이거 그냥 취미로 예전에 하던 거예요. 취미? 저 능숙함이, 저 장비들이, 저 말투가 취미라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뒤로 물러섰다. 그런데 며느리가 밥상 카메라 찍던 그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서 자꾸만 떠올랐다.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점심때 나는 일부러 며느리에게 넌지시 말을 꺼냈다. 다희 씨, 요즘 뭐 이렇게 바빠요? 생활비 아낀다고 하더니 무슨 돈 버는 일이라도 해요? 그 순간 며느리가 딱 웃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생활비 조금이라도 아껴보려고요. 요즘 물가 너무 오르잖아요. 제가 좀 신경 쓰려고요. 생활비를 아낀다고? 그 말이 너무 얄밉게 들렸다. 왜냐면 며칠 전부터 택배도 늘었고 옷도 하나둘 늘어난 느낌이었고 집안에 비싼 재료들이 들어오는 날도 있었다. 생활비를 아끼는 사람이 왜 그런 걸 사나? 나는 참았다. 자꾸만 내 안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지만 애써 눌렀다. 그런데 내가 못 참고 말을 내뱉고 말았다. 생활비 아낀다면서 집안에 도움되는 건 하나도 없네. 그때였다. 다이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웃고 있었는데 그 웃음 뒤에서 아주 짙고 차갑고 내가 모르는 표정이 확 드러났다. 그게 너무 낯설었다. 내 며느리가 이런 얼굴을 가진 사람인가. 그걸 지금 처음 알았다는 사실도. 하지만 다이는 금세 다시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제가 더 노력할게요. 그러나 나는 알았다. 그 표정은 진심이 아니라는 걸. 마치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다는 듯한 얼굴. 내가 하는 말은 그저 소음일 뿐이라는 태도. 나는 그게 너무 불쾌했다. 너까지 나를 우습게 보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날 저녁 나는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나갔다가 다이 방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를 듣게 됐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다이는 전화 통화 중이었다. 네, 요리 영상 또 터졌어요. 이번에도 조회수 진짜 잘 나와요. 광고주랑 협찬 일정 잡아야 해서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정사는 제 개인 계좌로 부탁드릴게요. 네, 그 계좌요. 정산? 개인 계좌? 협찬?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며느리가 매달 큰 돈을 벌고 있다는 말인가? 그런데도 나한텐 생활비 아끼려고요. 이런 소리를 했던 건가? 그 뒤 며느리의 말은 더 충격이었다. 어머니요? 그냥 생활비 모으는 중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괜히 말해봤자 서로 불편해지니까요. 뭐? 나는 그 말을 듣고 혈압이 뚝 하고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괜히 말해봤자 불편해지니까. 그 말투, 그 태도, 그 뉘앙스, 며느리가 나를 바보 취급하고 있었다. 내가 모르는 곳에서 나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다. 저녁 식탁에서 다이는 평소처럼 밝게 웃었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오늘 좀 피곤해 보이세요. 그 웃음이 오늘따라 너무 어색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 웃음 뒤에 있는 진짜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았다. 내게만 보인 건지, 내가 예민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 얼굴은 순한 며느리의 얼굴이 아니었다. 숨겨진 자신감, 감춰진 목적, 그리고 어딘가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차가움. 그걸 나는 분명히 봤다. 밤이 되자 나는 잠을 전혀 잘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 계속 며느리의 말투, 표정, 그리고 그 전화 통화 내용이 맴돌았다. 왜 날 속이는 걸까? 왜 숨기지? 왜 나를 이렇게까지 배제하는 걸까? 혹시 며느리가 나한테 무슨 불만이라도 있는 걸까? 혹시 남편 몰래, 아들 몰래, 나 몰래 돈을 모으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걸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든 가장 무서운 생각. 혹시 이게 시작인가?
며느리가 준비한 뭔가의 초반 단계. 나는 확신하기 시작했다. 며느리가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뭔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그림 속에는 아마 나도 포함되어 있을 거라는 걸 오늘 처음으로 알았다. 며느리 다희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무서운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부터 그 진짜 실력이 우리 집안을 흔들기 시작할지도 모른다. 아침부터 기분이 심상치 않았다. 공기도 쌀쌀했고 냄새도 다르고 사람도 이상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 집안 전체가 이상해지고 있었다. 그날 아침 준호가 무거운 얼굴로 집에 들어왔다. 혀끝이 잔뜩 굳어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표정. 나는 그 얼굴을 보자마자 알았다. 아, 또 뭔 일 터졌구나. 내 아들은 원래 표정 관리를 못한다. 어렸을 때부터 속이 보이는 애였다. 그래도 요즘 들어 좀 나아진 줄 알았는데 오늘 얼굴은 누가 봐도 진짜 큰일이 난 얼굴이었다. 그래서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왜 그래, 준호야? 어디 아프니? 근데 그 순간 준호가 의자에 쓰러지듯 앉으며 입술을 꽉 깨물고 말하는 게 아닌가. 엄마, 식당 망할지도 몰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이 철푸덕 떨어지는 것 같았다. 한동안 머릿속이 하얘져서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식당이 망하면 대출금, 월세, 직원 월급. 그게 다 우리 가족 목줄인데. 나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뭐라고? 망해? 왜? 뭘 잘못했길래 그 모양이야. 고래고래 소리 지르긴 했지만 사실은 그게 무서워서였다. 아들의 실패가 무서워서, 내가 그동안 버텨왔던 인생의 기둥이 무너질까봐 무서워서. 준호는 한숨을 푹 내쉬며 말했다. 경쟁 가게가 바로 옆에 생겼는데 손님이 죄다 그쪽으로 갔어. 그 말 듣자마자 내겐 열불이 확 올라왔다. 아니, 옆에서 가게를 왜 그렇게 차려? 그런 건 미리 막았어야지. 사업할 거면 눈을 뜨고 살아야지. 애초에 대출을 더 받아서라도 가게 확장했어야지. 그 순간 준호가 울컥한 얼굴로 소리쳤다. 엄마, 나도 나름대로 노력했어. 근데 요즘 상황이 너무 어려워. 나는 그 말 듣고 더 이상 뭐라고 할 수 없었다. 아들이 울먹이는 건 진짜 힘들 때뿐이니까.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주 무거운 결론을 내렸다. 그래, 돈을 만들어야겠다. 아들이 쓰러질 때는 내가 나서야 한다. 이게 어머니의 역할이라고. 나는 내내 그렇게 살아왔다. 그날 저녁 나는 가만히 방에 들어가 서랍 깊숙이 넣어둔 비상금 노트를 꺼냈다. 그리고 그걸 보며 생각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준호 살릴 수 있겠다. 문제는 그 조금 더였다. 그걸 어디서 끌어올지. 생각만 해도 숨이 턱 막혔다. 그러다 문득 떠오른 방법이 있었다. 대출. 그래, 대출을 더 받으면 된다. 나도 안다. 대출을 더 받으면 더 위험해진다는 거. 하지만 아들이 무너지는 것보다 위험할 리 없었다. 나는 휴대폰을 잡고 금융 상담을 받기 직전까지 갔다. 그런데 그 순간 방문이 끼익 열렸다. 다이였다. 며느리가 내 손에 든 노트를 보고 눈빛이 번쩍 뜨였다. 어머니, 그거 뭐예요? 나는 놀란 마음 들키지 않으려 억지로 태어난 척 대답했다.
준호 가게 좀 도와주려고 한다. 그 말을 듣자마자 며느리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다. 그러더니 날카롭게 말했다. 어머니, 대출 같은 거 절대 받지 마세요. 그 말이 너무 단호해서 나는 되레 더 반발심이 들었다. 아니, 며느리도 며느리지만 내가 내 아들 살리겠다는데 왜 내가 나서서 말려? 그러자 다이가 한 발짝 다가오며 목소리가 낮아졌다. 대출하면 우리 집 진짜 망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준호 도울 방법 이미 준비하고 있어요. 나는 그 말 듣고 온몸이 마비되는 기분이었다. 준호를 내가? 그게 무슨 소리야? 그때 며느리가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 아무도 모르게 따로 돈 모아둔 게 있어요. 그걸로 해결할 수 있어요. 나는 숨이 턱 막혔다. 모아둔 돈? 그게 얼마나 된다고? 근데 며느리 말투가 이상했다. 그냥 생활비 아껴 모은 돈이 아니라 확신에 찬 돈의 크기. 이미 모든 걸 계산 끝낸 사람의 말투. 나는 그걸 보는 순간 등골까지 차가워졌다. 너 그 돈 도대체 얼마나 모은 거냐? 그 질문에 다이의 눈빛이 아주 잠시 흔들렸다. 그러다 다시 예전처럼 밝게 웃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대출만 하지 말아주세요. 나는 그 미소 뒤에 이상한 기세를 느꼈다. 며느리의 아무도 모르게 모은 돈. 그건 단순한 저축이 아니었다. 그건 계획이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아들 준호가 아니라 나를 중심에 둔 계획일 수도 있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혈압이 서서히 오르기 시작했다. 다이야, 너 지금 나한테 뭐 숨기는 거지? 내가 낮게 묻자. 며느리가 나를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말했다. 어머니, 숨기는 건 저만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 순간 나는 소름이 온몸을 훑고 지나가는 걸 느꼈다. 며느리가 나를 내려다보는 그 표정. 그건 내가 알던 그 다이가 아니었다. 준호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계산하는 여자. 그리고 그 계산 속에서 나는 점점 작은 말단으로 밀려나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아들의 위기는 시작이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며느리의 숨겨둔 힘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이 집에서 진짜 권력은 누가 쥐고 있는 걸까? 나는 갑자기 두려워졌다. 우리 집안의 중심이 어쩌면 조용히 아주 은밀하게 내 손에서 며느리 손으로 넘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그 변화가 지금부터 더 빠르게 다가오는 건 아닐까? 그게 정말 무서웠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문 앞에 놓인 우유팩에서부터 마을회관까지 온 동네가 이상하게 조용한 듯 하면서도 또 은근히 흉흉한 기운이 감돌았다. 나를 보면 인사를 하던 사람들도 오늘은 눈동자만 굴리고 휙 몸을 돌렸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어서 괜히 내 코트를 끌어올리고 걸음을 빨리 했다. 그런데 뒤통수를 서늘하게 만드는 말소리가 들렸다. 아이고, 아무리 그래도 집안 식구 하나처럼 기여를 해야지. 며느리가 돈을 못 번다더라. 생활비도 제대로 안 낸다던데? 나는 걸음을 멈췄다. 대체 지금 뭐라는 걸까? 뒤에서 들려오는 또 다른 목소리. 그래서 시어머니가 힘들다잖아. 며느리 때문에 고생이 많다던데? 그러게. 며느리가 그 뭐라더라. SNS? 그런 걸로 뭐 한다고 하던데
돈은 하나도 못 번다나 뭐라나. 그 순간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니, 그게 누가 한 말이냐고? 말도 안 되는 소문인데.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이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떠들고 있다는 거다. 나는 며느리 다이가 집안에 기여가 없다는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물론 불만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요리니 뭐니 바쁘다고 집안일을 종종 넘길 때는 짜증이 났다. 하지만 어디 가서 며느리 흉을 본 적은 없었다. 그런데 오늘은 마치 내가 며느리 무능하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닌 사람처럼 되어 있었다. 내가 언제, 내가 왜, 나는 어이가 없어 허공에 손을 휘저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오는데 현관문만 열었을 뿐인데 잔뜩 날 선 눈빛이 날 기다리고 있었다. 다이었다. 어머니, 요즘 동네에서 이상한 말 도는 거 알고 계세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그 눈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와 함께 깊은 상처가 번져 있었다. 무슨 소문 말이냐? 나도 방금 들었는데 저를 생활비도 제대로 못 내는 사람이라고 하셨다면서요. 그 말에 나는 심장이 내려앉았다. 아니야. 내가 그런 말 한 적이 어디 있어.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럼 동네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다이가 그 말할 때 내 마음이 쿡 찔렸다. 그녀는 상처를 받은 눈으로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 속엔 내가 모르는 또 다른 감정이 일렁였다. 나는 당황해 손을 허공에서 허우적거리며 말했다. 정말이야. 나는 그런 말 하지 않았어. 나는 그런 식으로 내 흉 보지 않았다니까. 그런데 다이는 나를 조용히 바라보며 입꼬리를 아주 조금 미세하게 올렸다. 그리고 속삭이듯 말했다. 어머니, 때로는 말보다 표정이나 분위기에서 사람이 받는 인상이 더 큰 법이죠. 그 말이 왜 그렇게 서늘하게 들리던지. 그녀는 마치 어머니가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만이 끝이 아니었다. 며느리는 식탁 쪽을 가리켰고 거기엔 동네 아주머니들이 보내준 카톡 캡처가 있었다. 누군가는 나처럼 보이는 사람의 말투를 빌려 며느리가 집안에 기여하는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떠벌리는 글을 퍼뜨리고 있었다. 나는 절대로 쓰지 않는 말투였고 표현 방식도 달랐다. 하지만 사람들은 아, 저건 말순 씨 말투 아니야? 이런 식으로 단정하고 떠들고 있었다. 나는 분해서 눈물이 났다. 다이야, 나는 너 그렇게 말한 적 없어. 그런 말할 이유도 없어. 그런데 다이는 내 감정을 뚫어보는 듯한 차가운 눈으로 말했다. 어머니, 전 지금 누가 이런 소문을 냈는지 알고 싶지 않아요.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그녀의 표정, 웃고 있는데 웃는 얼굴이 아닌 누군가를 벼르고 있는 얼굴. 다만 어머니가 저를 믿어주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일까? 그녀는 이미 뭔가 계획을 세워두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다이는 단순히 상처받은 며느리가 아니다. 무시받아도 참고 사는 평범한 여자가 아니다. 그녀는 누군가가 자기에게 건드리면 조용히 하지만 정교하게 대응하는 여자였다. 아니, 대응 정도가 아니라 반격이라고 해야 맞겠지. 그리고 소문은 멈추지 않았다. 점점 더 커졌고 이제는 며느리가 집안에 돈 한 푼도 안 낸다는 말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아주 아랫사람 취급한다는 말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나는 그 소문을 막으려고 나섰다. 하지만 말순 씨 괜찮아요? 스트레스 많겠다며. 며느리 교육 다시 시켜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며느리 하나 제대로 못 다루면 어떡해. 온 동네가 나를 불쌍한 시어머니로 취급했다. 나는 미치고 팔짝 뛸 지경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다희의 표정이었다. 그녀는 매일 웃고 있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 그 웃음 뒤에서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단단하게 차갑게 굳어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어쩌면 이번 소문이 그녀의 복수를 더 빨리 촉발한 건 아닐까? 나는 그 사실이 두려웠다. 며느리가 왜 이렇게까지 단단해졌는지, 왜 이렇게 무서운 미소를 지키는지, 그 이유를 나는 아직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소문 전쟁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다. 이미 며느리와 나 우리 사이에 깊게 들이운 그림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이게 아직 막 시작이라는 걸 나는 느끼고 있었다. 사실 며칠 전부터 몸이 조금씩 이상했다. 숨이 가쁘고 어지럽고 가슴이 콱 막힌 것처럼 답답했다. 그런데도 나는 내 몸 걱정보다 며느리의 행동 하나하나에 더 신경이 쓰였다. 저 아이가 진짜 우리 집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건가? 그 생각이 가슴에 돌처럼 눌러붙어 있었다. 오늘도 며느리는 부엌에서 무언가를 조용히 하고 있었고 나는 의자에 앉아 그녀의 움직임을 유심히 살폈다. 그런데 갑자기 세상이 빙글 돌았다. 눈앞이 하얗게 번지더니 귀가 멀어지는 듯한 소리가 들리고 다리가 툭 힘이 빠졌다. 나는 그대로 바닥에 무너져 내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도 아닌 아예 멈춘 것만 같은 느낌. 몸 하나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린 채 숨만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다. 그 순간 어렴풋이 들린 목소리.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다이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의심했고 가장 멀리하고 싶으면서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떼어낼 수 없었던 사람. 그 아이가 내 이름을 부르며 두 손으로 나를 흔들었다. 어머니, 정신 좀 차려보세요. 어머니. 나는 눈을 뜨려고 말이라도 해보려고 몸부림쳤지만 혀가 굳어버린 사람처럼 아무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다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아니, 울고 있었다. 그 아이가 울고 있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제발요. 어머니가 숨을 제대로 못 쉬세요. 며느리의 손이 내 턱을 받쳐들고 얼굴을 바라보고 내 심장에 손을 얹었다. 나는 그 아이의 손끝이 그렇게 따뜻한 줄 오늘 처음 알았다. 평생 나와 각을 세우던 며느리의 손이 그렇게 간절히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이 왜 이렇게 낯설고 아프고 이상하게 미안하던지. 다희는 떨리는 손으로 119를 눌렀다. 네, 지금 바로 와주세요.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호흡이. 그 아이가 허둥지둥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어머니, 제발 버티세요. 제발요. 제가 아직 할 말이 많단 말이에요. 할 말? 그게 무슨 뜻이었을까? 왜 지금 이 순간 그런 말을 하는 걸까? 하지만 생각이 이어지기도 전에 머릿속은 다시 어지러워졌다. 잠시 후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쳤고 들것에 실려나가는 동안 내 손을 끝까지 놓지 않은 사람은 아들도 남편도 아닌 바로 다이였다. 차 안에서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다. 어머니, 제가 진짜 미워하려고 했던 건 시댁 전체였지 어머니는 아니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파요. 그 말이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미워하려 했던 대상이 시댁이었지. 나 개인이 아니었다고? 그럼 지금까지 나를 향했던 모든 싸늘한 눈빛은 그 아이도 견디기 위한 방어였던 걸까? 병원에 도착해서도 며느리는 의사에게 매달리다시피 했다. 어머니, 혈압이 왜 이러죠? 상태가 많이 안 좋나요? 제가 잘못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그 아이는 울면서도 마스크 너머로 숨을 몰아쉬며 손을 꽉 쥔 채 의사에게 질문을 쏟아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이게 다이의 진심일까 아니면 죄책감일까? 그 아이의 속마음이 대체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더 헷갈리기 시작했다. 의사는 다급하게 말했다. 환자분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합니다. 심장에도 무리가 왔고요. 무엇보다 정신적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정신적 충격. 내가 최근에 겪었던 모든 일들이 한꺼번에 의사 말과 겹쳐지며 머릿속이 다시 진동하듯 흔들렸다. 그러자 다이가 조용히 말했다. 마치 누가 들으면 안 될 비밀을 꺼내듯이 어머니가 이렇게 된데 제 책임도 있겠죠. 근데 아직은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왜 이러고 있었는지. 나는 침대에 누운 채 눈을 감았지만 그 아이의 목소리가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 그 말투, 그 떨림, 그 숨소리. 그건 분명 복수만을 꿈꾸던 며느리의 소리가 아니었다. 그 아이가 울며 내 손등에 얼굴을 묻고 말했다. 어머니, 제발. 지금은 아직 저를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나는 눈을 뜰 힘조차 없었지만 그 말이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다. 미워하지 말아달라니. 그럼 아직 나한테 털어놓지 못한 그 무언가가 더 있다는 뜻 아닌가? 그 아이의 복수는 진짜 어디까지 진행된 걸까? 그리고 그 복수의 끝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게 될까? 요즘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진짜로 무서운 일이 아니라 내가 알아야 할 걸 내가 모르는 척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며느리 다이를 처음 봤을 때 난 그냥 생각했다. 요즘 애들은 다 저렇지 뭐. 성격이 좀 차갑고 말투가 예쁘진 않아도 그래도 최소한 가족으로선 믿을 수 있는 애라고 생각했다. 그게 내 착각이었을까? 며칠 전부터 며느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자꾸 머릿속을 찌른다. 가방, 비밀스러운 전화, 숨기는 표정, 그리고 내가 우연히 본 노트북 화면의 숫자들. 그 숫자들이 자꾸 내 머릿속에서 살아 움직인다. 그 돈, 도대체 누구 돈인데? 왜 다이는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모으는 건데? 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니 내가 숨을 제대로 못 쉬겠더라. 답답해서 밤마다 천장을 보며 뒤척였다. 그러다 그날 새벽 잠이 오지 않아 물이나 한 잔 마시려고 부엌으로 갔는데 문틈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조용히 다가가 보니 다이가 노트북을 켜고 앉아 있었다. 난 그 아이 등을 보며 한참 서 있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아이는 모니터 영수증 같은 것들을 정리하며 어디론가 돈을 움직이는 화면을 보고 있었는데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저게 생활비 아껴서 모은 돈이 맞는 건가? 아니면 정말로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건가? 잠깐 흔들리는 다희의 표정. 그 눈빛은 내가 아는 며느리의 눈이 아니었다. 그건 내가 모르는 세계에서 싸우고 준비한 사람의 눈이었다. 그걸 본 순간부터 나는 잠을 잃었다. 아침이 되니 준호가 다희에게 조심스레 묻더라. 너 요즘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 그 말에 다희는 태연하게 웃어넘겼지만 나는 그 웃음 속에 묘한 게 섞여 있는 걸 느꼈다. 내 아들이 불안해하는 걸 보니 나까지 신경이 곤두서더라. 그래서 괜히 다희한테 눈길이 더 날카로워졌다. 내가 그 아이를 의심하기 시작한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나한테 숨기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 시작한 거였다. 그런데 그날 시장에 갔더니 동네 아줌마들이 내 앞에서 대놓고 소문을 얘기했다. 그 집 며느리가 돈 꽁꽁 숨긴다더라. 시어머니 몰래 모으는 거래잖아, 뭐, 다 그러지. 나는 억지로 웃으며 넘겼지만 등줄기가 쭉 식더라. 저 소문이 이미 동네에 퍼졌다는 건 그 소문이 어디에서 시작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더 무서웠다. 혹시 다희가 일부러? 아니, 그건 너무 의심하는 건가? 내가 요새 너무 민감해진 걸까? 하지만 의심은 이미 뿌리 내린 뒤였다. 집에 와서 혼자 앉아 있으니 옛날 내 시집살이 기억이 떠올랐다. 생활비 좀 아껴보겠다고 쿠폰 쓰고 세일품 사오면 시댁 식구들이 가방을 뒤적였다. 너 왜 영수증을 숨기냐? 혹시 내 통장에 돈 빼돌리는 거 아니냐? 그때의 굴욕, 억울함, 서러움, 하염없이 쏟아지던 눈물들. 그게 다시 떠오르는데 너무 끔찍해서 숨이 턱 막혔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당했던 걸 내가 며느리한테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며느리가 내가 당했던 방식으로 날 무너뜨리고 있는 건가? 어느 쪽인지 알 수 없어 더 미칠 것 같았다. 마침내 내가 먼저 다희에게 말을 꺼냈다. 너 숨기는 돈 있는 거 아니요?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내 심장이 울렁거렸다. 이 말을 꺼내면 안 되는 걸까? 아니면 너무 늦게 꺼낸 걸까? 다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더라. 그 눈빛이 너무 침착해서 더 불안했다. 제가 그런 사람으로 보여요? 웃으면서 말하는데 그 웃음 뒤에 뭐가 숨어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준호는 점점 목소리를 높였고 왜 말도 안 하고 이래? 왜 자꾸 나한테 숨기는 게 생기냐고. 다희는 울먹였지만 그 울음조차도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너무 자연스러웠다. 너무 연극 같았다. 밤이 깊어가고 준호는 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었다. 거실엔 나와 다희 둘만 남았다. 서로 입을 다문 채 앉아있는 그 시간이 왜 이렇게 길게 느껴졌을까? 조용한데 그 조용함이 귀를 찌를 정도로 불편했다. 내가 먼저 입을 떼었다.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있다면 말해줘라. 알고는 살아야지. 말하는 내 목소리가 이렇게 떨리는 줄 몰랐다. 진심으로 무서웠던 거다. 내가 모르는 사이 이 아이가 나를 미워하고 있었다면 그게 가장 두려웠다. 그 순간 다희가 얼굴을 들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이라도 들을 준비되셨어요? 그 말 하나가 마치 낡은 집 기둥을 톡 치는 소리처럼 들렸다. 아슬아슬한 문이 열릴 것 같은 느낌.
내 심장도 같이 흔들렸다. 나는 대답도 못하고 기다렸다. 다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확신에 찬 눈빛으로 말했다. 저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 말이 내 머리에 떨어진 벽돌처럼 꽝 하고 충격을 줬다. 뭐라고? 내 목소리는 떨리고 손은 식은땀에 젖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문이 철컥 열리더니 준호가 거실로 나왔다. 우리 둘이 앉아 있는 걸 보고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둘이서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 나는 준호를 봤고 다희는 준호를 봤다. 그 순간 느꼈다. 지금 이 집안의 진실이 터지기 직전이라는 걸. 폭탄 바늘이 마지막 칸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다희는 다시 한번 숨을 들이마셨고 그 소리가 거실 공기를 흔들었다. 그리고 나는 그 다음 말을 듣는 게 정말 무서웠다. 나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주저앉아 있었다. 내 무릎 위에는 다희의 이름으로 된 예금 통장, 증권계좌 내역, 자동이체 기록, 전부 복사해 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손가락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쥐지도 못했다. 이게 뭐야? 입에서 나온 소리가 내 목소리인지도 몰랐다. 언제부터였을까? 나는 며느리가 생활비 모자란다며 한숨 쉬고 장을 보면서 1,000원 두고도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알뜰하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이 서류들에 적힌 숫자들은 알뜰함이 아니라 비밀이었다. 억울함이 가슴 안에서 뭉텅뭉텅 부풀어 올라 목까지 차올랐다. 며느리가 나를 속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나는 아주 딱한 사람처럼 멍청하게 속고만 있었던 것이다. 그때 방에서 인기척이 났다. 며느리 다희가 컵을 들고 거실로 나왔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그 밝고 싹싹한 얼굴. 그 얼굴이 지금은 너무 낯설어서 숨이 막힐 정도였다. 나는 그 순간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못했다. 그저 며느리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내가 이걸 들고 있다는 걸 모르는 그 표정이 내 속을 비틀어 놓았다. 그녀가 방으로 들어가고 나는 다시 서류 뭉치를 내려다봤다. 이 많은 돈 언제 모았지? 왜 숨겼지? 왜? 도대체 왜?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마음을 다잡았다. 확인해야지, 묻기라도 해야지. 주방에서 물을 따르고 있을 때 다희가 다시 나왔다. 나는 애써 침착한 척 물 한 잔 건네며 말했다. 그래, 요즘 돈 모으기는 잘 돼?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아휴, 뭐 모을 게 있어야 모으죠. 그냥 생활비 아껴서 조금씩 그 정도죠. 그 순간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아직도 숨기네. 내가 다 알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그게 내 말이지. 대답하는 내 목소리가 내가 들어도 너무 차가웠다. 다희는 내 말투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는지 순간 멈칫했지만 말없이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내 입술이 저절로 일그러졌다. 그래, 끝까지 숨겨봐라. 나는 결심했다. 대면을 피하면 평생 속고 사는 거다. 하지만 난 더는 속고 살기 싫었다. 다음 날 나는 일부러 며느리를 불렀다. 다희야, 저기 서랍에서 내 파우치 좀 꺼내와.
며느리가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내가 일부러 넣어둔 통장 복사본이 툭 떨어졌다. 그 종이를 집어드는 며느리의 손이 작게 떨렸다. 나는 문가에 서서 천천히 걸어갔다. 그 순간이 내겐 기나긴 몇 년처럼 느껴졌다. 찾았니? 내 목소리는 내가 들어도 너무 조용해서 무서웠다. 다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손에 쥔 종이를 숨기지도 못한 채 어머니, 이건 나는 며느리 얼굴을 보며 입꼬리를 억지로 올렸다. 웃고 있는 건데 웃음이 아닌 표정이 되었다. 그래. 이제는 내가 뭐라고 둘러대려나 들어보려고. 그 말에 며느리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리고 둘 다 말없이 거실 테이블 앞으로 갔다. 서로 마주보는 자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 몰랐다. 조용히 앉은 순간 먼저 입을 연 건 다이였다. 어머니, 저 더는 숨기고 싶지 않아요. 나는 숨을 들이쉬었다. 드디어 진실을 말하는 걸까? 이 돈 놀고 먹으려고 모은 거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저는 돈 문제 때문에 무시받던 기억이 너무 많아요.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돈이 없으면 사람이 아닌 취급을 받았어요. 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또 누가 저를 평가할까봐, 또 누가 제 돈을 들여다볼까봐, 그러고 싶지 않아서 숨겼어요. 숨겼다는 말이 다시 내 귀를 찔렀다. 숨겼다. 그 단어가 너무 깊게 박혀 아프기까지 했다. 그래서 나까지 속였다는 거야? 내가 묻자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제가요, 어머니. 항상 가정에 기여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더 숨기게 됐어요. 그 말에 내 가슴이 또 한 번 내려앉았다. 나는 손을 꽉 쥐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지도록. 너만 상처받았다고 생각하지 마. 내 목소리가 떨렸다. 나도 그 집구석에서 살면서 평생 돈 얘기 듣고 돈만 가져오면 사람 취급받고 그렇게 살았어. 그 말은 내 안에서 오래 묵어있던 비명 같은 것이었다. 나는 너만큼은 내가 겪은 그 모욕 안 느끼길. 그런 마음이었어. 그 말을 하는 동안 내 눈가도 뜨겁게 젖어갔다. 하지만 그녀는 내가 그런 마음이었다는 걸 한 번도 믿어본 적 없었겠지. 그리고 서로 바라본 그 순간이 너무 아팠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다. 서로 아픈 말들을 쏟아낸 후 우리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숨소리만 들릴 정도로.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 목소리가 너무 떨려 내가 놀랄 정도였다. 너도 생각 좀 해라. 우리가 이렇게까지 서로를 몰랐다는 게 나는 너무 서글프구나. 그렇게 말하고 나는 천천히 걸어 나왔다. 신발을 신으려고 하는데 손이 떨려서 똑바로 신지도 못했다. 현관에서 문손잡이를 붙잡은 채 한참을 서 있었다. 며느리의 울음 섞인 숨소리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렸다. 하지만 나는 지금 내 감정을 추스르기도 벅찼다. 나는 그렇게 느렸다. 그렇게 상처받았고 그렇게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진짜 맞부딪히기 시작한 것이다. 서로의 상처가 폭로된 이 순간부터 내가 80살도 아닌데 왜 이렇게 몸이 무겁고 숨이 턱턱 막히는지 모르겠다. 감정이라는 게 사람이 늙어도 줄어들질 않나 보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무겁고
더 깊은 구덩이처럼 느껴진다. 오늘 며느리와 마주 앉은 순간부터 마음 한구석에서 오래된 돌덩이가 굴러 떨어지는 소리가 계속 나는 것만 같았다. 무섭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한편으론 오늘로 모든 게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느리는 내 앞에 앉아 있었는데 눈이 꽤 충혈되어 있었다. 밤새 고민이라도 한 것인지 아니면 울다가 온 건지 알 수는 없었다. 하지만 절대로 먼저 무너지지 않겠다는 듯 입술을 꽉 깨물고 있는 표정은 참 기가 센 사람 같으면서도 또 그 속에 얼마나 상처가 쌓여 있을지 짐작이 되어서 가슴이 먹먹했다. 어머니, 오늘은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순간 심장이 턱 하고 내려앉았다. 솔직한 이야기라니.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나도 잘 안다. 솔직해지면 상처도 드러나고 감춰두었던 부끄러운 마음들도 튀어나온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면 그만큼 이쪽도 다치기 쉽다는 걸 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망설였다. 하지만 달리 피할 곳도 없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도 할 말 많겠지. 나도 많다.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침착했지만 손끝이 아주 살짝 떨리고 있다는 걸 스스로 느꼈다. 며느리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 천천히 숨을 깊게 들이쉬더니 입술을 떼었다. 어머니는 제가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드셨죠. 뭘 해도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 말은 도끼로 정수리를 쳐내리는 것처럼 정확했다. 틀린 말이 아니었다. 나는 분명 며느리를 평가했고 흠을 찾았고 내 기준에 끼워 맞추려 했었다. 그래서 나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맞아. 인정할게. 그게 내가 싫어서 그런 건 아니었다.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은 아무 의미가 없어질 것 같았다. 그러자 며느리는 한숨을 내쉬며 힘겹게 웃었다. 저도 알아요. 어머니가 일부러 저를 힘들게 하려고 하신 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 아들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서 제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게 싫으셨던 것 같아요. 그 말이 칼처럼 꽂혔다. 정확했다.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나를 보고 있었다는 게 놀랍고 부끄러웠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나 아들한테 너무 매달렸던 거 인정한다. 내가 이렇게 인정하는 순간이 오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말이 나오고 보니 오히려 속이 시원하기까지 했다. 며느리는 나의 표정을 조심스럽게 살피더니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저도 잘못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못마땅해 하시는 게 느껴질수록 더 어머니와 거리를 두려고 했어요. 다가가면 제가 또 상처받을까봐. 그래서 제가 먼저 피한 것도 많아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는데 마치 내가 더 혼나는 기분이었다. 정말 며느리도 많이 힘들었구나. 그동안 내가 보고 싶지 않아서 외면하고 있던 부분들이 하나둘 몰려왔다. 그래, 너한테 참 많이 미안하다. 아들만 챙기고 내가 힘들어하는 건 일부러 못 본 척한 적도 많았지. 사실은 그랬던 거야. 나도 솔직하게 고백했다. 말을 하고 나니 가슴 한켠이 시린데도 묘하게 후련했다. 그러자 며느리가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런데 어머니 그때 저한테 집 나가라고 했던 말, 그건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는 정말 제가 이 집에서 밀려나는 줄 알았어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 결국 그 이야기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날 내가 내 감정도 정리하지 못한 채 던졌던 그 말. 아마 며느리에게 가장 큰 상처였겠지.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최대한 솔직하게 말했다. 그때는 내가 무너지는 줄 알았다. 아들과도 멀어진 것 같고, 너는 날 밀어내는 것 같고, 그래서 화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너한테 그렇게 말한 거야. 진심으로 내쫓으려 했던 건 아니었다. 말하면서도 부끄럽고 마음이 저리고 눈물까지 차올랐다. 이 나이에 이렇게까지 흔들릴 줄은 몰랐다. 며느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이제는 조금은 이해해요. 어머니가 왜 그랬는지.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 그때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내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다. 따뜻했다. 지금껏 내가 밀어내고만 있다고 생각했던 손길이었는데 이렇게 따뜻할 줄이야. 어머니, 이제 우리 정말 가족으로 다시 시작해보면 안 될까요? 서로 상처 준 거 많지만 이제는 그걸 넘어서 보자고요. 저도 알아요.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들한테만 기대려고 했던 마음도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숨이 턱 막혔다. 그리고 한참 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내가 그렇게 외로웠다는 걸 며느리가 알아주는 그 순간, 가슴속에서 뭔가 오래된 얼음이 다 녹아내리는 것처럼 따뜻해졌다. 나는 며느리의 손을 꽉 잡았다. 손등이 떨렸지만 놓고 싶지 않았다. 그래,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정말 딸처럼 대해보려고 노력할게. 내가 내 옆에 있다는 걸 나도 이제는 고마워하고 싶다. 말하는 도중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다. 그런데 며느리도 울고 있었다. 서로 울면서 웃는 모습은 미련해 보일 수도 있었지만 평생 동안 기다려왔던 화해가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었다. 나는 오늘 깨달았다. 우리가 서로를 오해하고 멀어졌던 시간들이 길었던 만큼 서로를 이해하고 가까워지는 시간도 천천히 더 오래 쌓일 수 있겠구나. 오늘은 그 긴 여정의 첫걸음이었다.